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 강의 제3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임협약 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1. 책임협약의 체결국인 외국에서 책임제한이 형성된 경우의 효력. 2. 상계금지의 의의와 요건. 3.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소의 성질과 적용 범위. 4.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 소의 요건과 효력입니다. 먼저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52조의 개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52조는 책임협약의 체결국인 외국에서 동협약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책임제한 기금이 형성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정한 규정입니다. 이는 책임협약 제6조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규정입니다. 이 조문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책임협약의 체결국인 외국에서 책임협약 제5조 제3호에 따라 책임제한이 형성된 경우에는 선조의 책임 한도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책임 한도액 외에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의 재산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책임협약 제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항 사고 후에 선박 소유자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또한 그의 책임을 제한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괄호 A 그 사고로부터 그 청구권과 관련하여 선박 소유자의 기타 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괄호 B 체결국의 법원 또는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사고로부터 발생한 오염손해에 대한 청구권과 관련하여 압류된 선박 소유자의 선박 또는 기타 재산의 해제를 명하여야 하며 또한 그러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제공된 해방공탁금 또는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해제하여야 한다. 제2항 다만 상기 규정은 청구인이 기금을 관리하는 법원에 출석할 수 있고 또한 기금이 그의 청구와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협약에 따르면 이 조항에 따르면 책임협약의 체결국인 외국에서 책임제한 기금이 형성되고 제한채권자는 책임제한 기금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가 불가하다는 점, 또 체결국 법원은 관련 선박 또는 재산의 압류 해제 명령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책임제한 기금이 형성되었더라도 그 제한 기금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책임제한 기금으로부터의 배당이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제한 채권자는 이 조의 규정에 구속받지 않고 선박 소유자, 보험자 등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은 제28조 상계금지, 제29조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소, 제30조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소입니다. 이러한 준용 규정들은 책임 제한 절차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 형성된 책임 제한의 효력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상계금지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책임 제한 절차 개시의 효력의 하나로서 절차 개시 이후에는 제한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금지된다는 규정입니다. 책임 제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 채권자는 제한 채권으로 신청인 또는 수익 채무자의 책임 제한 절차와 관계없는 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이는 독일의 회사 배당 절차법 제8조 6항, 프랑스의 데크레 제67조 제2항과 같은 취지라고 합니다. 신청인은
책임 제한 절차 개시 후에는 기금만으로서의 변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한 채권자로부터의 상계를 인정하면 신청인 또는 수익 채무자의 기금 이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지급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절차 개시 후부터 절차 종료까지의 사이입니다. 신청으로부터 절차 개시 결정까지 사이에는 상계가 허용되는데요. 제한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일체 금지됩니다. 제한 채권자 간의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단서 강목에 상당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상계가 금지됩니다. 다음은 상계 금지의 예외와 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 또는 수익 채무자의 제한 채권자에 대한 동일 사고에서 생긴 손해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771조에 따라 공제되므로 이 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계 금지 제한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상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에 반하여 행하여진 상계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 조에 반하는 합의도 무효가 됩니다. 책임 제한 절차 개시 결정이 취소되거나 절차가 폐지된 경우 일단 무효로 된 상계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상법 제771조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 채권액의 공제에서는 선박 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1항 신청인 또는 수익 채무자가 제27조 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호를 청구하려면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 제한 절차가 개시되면 제한 채권자는 기금 이외의 신청인 또는 수익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제한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온 경우에 신청인 및 수익 채무자가 이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소가 마련된 것입니다.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청구 이의소에 유사하지만 새로운 형태로서 집행권한의 집행력을 배제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소가 마련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소의 성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구 이의소와 유사점은요, 집행권원에서 언급한 청구에 대하여 이것과 다른 내용의 새로운 판결을 얻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구 이의소와 유사합니다. 또 책임제한 절차가 절차 개시 결정의 취소 또는 절차 폐지에 의하여 종료하는 경우에는 이 집행권원에 기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하므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소에서 그 집행력의 배제는 절차 개시 결정의 취소 또는 절차 폐지의 확정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구 이의소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소를 인용하는 판결 주문은 예컨대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을 취소 또는 절차의 폐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땡땡 판결에 기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소는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의 취소 또는 절차 폐지에 의하여 종료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소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입니다. 집행권원에서 언급한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 적용이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면 집행 증서인가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후에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사정 변경에 의하여 취소를 구합니다. 절차 개시 결정 후에 가압류 가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 사유와 제소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할 때 이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주장의 제안으로서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전문, 제57조,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3항 등이 준용됩니다. 제소 시기는 본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책임 제한 절차 개시 후입니다. 이 있는 청구에 대하여 집행권한이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본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집행문의 부여와 집행의 개시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권한에 기하는 집행이 전부 완료하여 그 안에 있는 청구권이 전부 실현된 후에는 본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해 강제집행의 기본으로 된 집행권한에 관련하는 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 후에 책임 제한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은 경우에 한하여 이조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자 적격과 관할 법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 적격입니다. 원고는 신청인 또는 수익 채무자가 됩니다. 신청인 또는 수익 채무자가 집행권한의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거나 그 승계 기타의 원인에 기하여 그들에 대신하여 집행권한의 집행력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피고는 집행권한의 채권자로 표시되어 있는 자, 그 승계인 기타 집행권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입니다. 다음은 관할법원인데요. 관할법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7조,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4항, 제21조가 준용이 됩니다. 집행권한이 판결이면 토지관할 및 사물관할 모두 제1심의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 됩니다. 명령을 내린 청구의 인락 또는 소송상의 화해 조소이면 확정 판결에 준하여 제1심 수소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게 됩니다. 집행증서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 또는 이것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조의 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일반의 소 및 판결 절차 예에 의하나 본소가 제기된 것만으로는 그 집행권한에 기하는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은 지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집행의 정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57조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가처분을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법원은 주장사실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이것이 법률상 이의를 이유 붙이는 것에 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의에 대하여 종국 판결을 내릴 때까지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의하는 위험이 급박하고 수소법원의 결정이 때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집행지의 집행법원도 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제한 법원은 가처분을 명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 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임 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1항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 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불허를 청구하려면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소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합니다. 앞에서 제가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이라고 했는데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30조인데요. 제한 채권자가 책임 제한 절차 개시가 결정된 후에도 채무자인 신청인의 재산에 붙은 제한 채권에 기한 담보권에 대하여 실행을 하는 경우에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소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그 입법 취지는 피담보 채권이 제한 채권인지 아닌지를 소송 절차 중에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소의 요건 및 관할 법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소의 요건입니다.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제한채권에 기하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을 요합니다. 제소 시기는 책임제한 절차의 개시 후로서 경매 절차의 개시 후입니다. 원고는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됩니다.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되는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외국 법인 등으로 국내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사물 관할은 일반 의합니다.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은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소의 관할 법원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소의 가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은 청구 이의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07조 및 제508조의 규정의 준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담보권의 실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행 절차의 정지를 구하면은 가처분으로서 실행 절차의 정지 및 이미 행하여진 실행 처분의 취소를 하게 합니다. 종국 판결이 있어서의 가처분의 인가 변경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08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같은 법 제507조 제2항, 제508조 제1항의 수소법원은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관할 법원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제507조 제4항의 집행법원은 경매법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책임 제한 형성의 효력을 흐름도에 따라서 보면요. 책임 제한 기금이 형성되면 권리 행사의 제한, 상계 금지, 강제 집행 이의, 담보권 실행 이의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책임 협약 체결국인 외국에서 책임 제한 기금이 형성된 경우 국내법상 제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적 장치가 위와 같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계금지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자 평등 원칙입니다. 제한 채권자 간의 공평한 배당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또 책임 제한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상계를 허용할 경우 책임 제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상계금지 위반 시 무효로 처리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계금지는 책임 제한 절차의 핵심적 효력 중 하나로 제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책임 제한 제도의 근본 취지인 해운 기업의 보호와 채권자 간의 공평한 변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강제 집행에 대한 이의소의 특수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제 집행에 대한 이의소는 일반적인 청구 이의소와 달리 책임 제한 절차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에만 집행 권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특수한 소송 형태입니다. 이는 책임 제한 절차가 종료되면 원래의 집행 권한에 기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 제한 제도와 채권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 이의소와 구별되는 점은 집행 권한의 집행력 배제가 조건부로 이루어진다는 점이고요. 해제 조건의 존재는
절차 개시 결정의 취소 또는 절차 폐지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또 책임 제한 절차의 효력 유지를 위한 절차적 보장으로서 책임 제한 제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소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소는 제한 채권에 기한 담보권 실행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한 소송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책임 제한 절차의 효력을 담보권 실행 절차에도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책임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 그 의의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제한 채권인지 여부를 별도의 소송 절차에서 판단함으로써 경매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담보권 실행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을 해소하고 책임 제한 절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책임 제한 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제한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려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익 채무자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적 효력의 인정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회사 배당 절차법을 알아보면 동법 제8조 제6항에서 상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 법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책임 제한 절차의 국제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랑스의 데크레는 제67조 제2항에서 상계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형성된 책임 제한의 효력을 국내에서도 인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즉 일본은 유탁손해배상보장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은 우리나라 법과 매우 유사한 체계로서 외국에서의 책임 제한 형성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할 때 모델로 한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국은 책임 제한의 국제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형성된 책임 제한의 효력을 자국 내에서도 인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제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 제한 형성의 효력에 대하여 사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상계 시도인데요. A 선박회사가 일본에서 책임 제한 절차를 개시한 후 한국의 채권자 B가 A에 대한 채무와 자신의 제한 채권을 상계하려는 그 경우에 상계 금지 규정에 따라 상계는 무효가 됩니다. 사례 2 강제 집행인데요. 싱가포르에서 책임 제한 기금이 형성된 후 한국에서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이 시도되는 경우 선박 소유자는 강제 집행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담보권 실행과 관련해서 영국에서 책임 제한 절차가 개시된 후 한국에서 제한 채권에 기한 담보권 실행이 시도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하여 실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책임협약의 국제적 통일성을 보장하고 선박 소유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 법적 쟁점과 해석론에 대하여 보면 먼저 현실적 지급 가능성과 관련해서 외국에서 형성된 책임 제한 기금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때 현실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은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다음은 절차적 보장인데요. 책임협약 제6조 제2항은 청구인이 기금을 관리하는 법원에 출석할 수 있고 또한 기금이 그의 청구와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음은 국제재판관날입니다. 외국에서 형성된 책임 제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국제재판관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론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책임협약의 국제적 통일성과 국내법적 특수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협약의 체결국인 외국에서 책임제한 기금이 형성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정한 규정이 제52조 유료오염 손해배상법 제52조인데요.
책임협약 제6조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제한채권자는 책임 한도액 외에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단 책임제한 기금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또 준용되는 절차로는 상계 금지 규정으로서 제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금지됩니다. 또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소에 대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조건부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소로는 제한채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책임제한 제도의 국제적 통일성을 보장하고 선박 소유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제한채권자 간의 공평한 변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